52세 이창남이 26세 아리따운 비서 이나은과 사랑에 빠지고 이나은이 임신당하고 마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상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창남 52. 건설 현장의 삶이 그의 주름살보다 더 거칠었다. 삶이란 늘 콘크리트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이었고 땀에 젖은 헬멧과 무전기 소리가 익숙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고 점심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김밥 2줄로 때웠다. 사람들은 그를 현장형 인간이라 불렀다. 말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사람, 성질이 나도 먼저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조직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남자. 요즘 그의 삶에는 조금씩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었다. 현장에선 본사 정직원 전환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었고 부장으로의 승진이 가시권이라는 말도 돌았다. 그럴 만도 했다. 이창남은 욕 한 번 크게 안 하고 잔업도 묵묵히 했으며 젊은 직원들 사고 수습은 늘 그의 몫이었다. 이제 좀 사람답게 살겠구나 싶은 찰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서 새 비서가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사장이 요즘 젊은 직원들과 소통에 목을 매다 보니 외모도 출중하고 젊은 인재를 데려온다 했다. 그리고 그날 그녀가 들어왔다. 하얀 셔츠에 슬림한 정장 바지, 긴 생머리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눈은 또렷하고 생기 있었다. 그리고 웃을 때마다 퍼지는 어디서도 맡아보지 못한 그 향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은입니다. 앞으로 비서 업무 맡게 됐어요. 26. 창남이 딱 26이던 해, 그는 벌써 결혼을 하고 첫째를 얻었을 때였다. 그런데 그 나이의 여자가 지금 자기 앞에 앉아 웃고 있다. 처음엔 그저 당황스러웠다. 회사에 이런 여자가 왜 필요한지, 이 낡고 묵은 공간에 저렇게 반짝이는 존재가 있다는 게 잘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매일 옆에 있다는 거였다. 보고서 파일을 건네줄 때 부장님, 이건 이렇게 바꾸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라는 말투에서 이창남은 처음으로 지적임이라는 단어에 설레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다. 비 오는 오후 퇴근길. 우산을 챙기지 못한 나은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창남은 무심히 다가가 우산을 내밀었다. 다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괜히 패될까봐. 비 더 오면 택시도 안 잡혀. 찬. 라디오에선 옛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창밖엔 비가 줄줄 흘렀다. 침묵이 길었지만 어색하진 않았다. 부장님은 사람을 편하게 해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 말에 창남은 핸들에서 손을 살짝 움켜쥐었다. 왜 그렇게 떨렸는지는 말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둘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점심시간이면 자연스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커피 한 잔 나누는 일도 늘어났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대화가 많진 않아도 공기가 달라졌다. 어느 날은 나은이 손에 작은 반창고를 붙이고 왔다. 책상 모서리에 손등을 긁힌 거라며 웃었지만 창남은 오후 내내 자꾸 그녀의 손등만 눈에 밟혔다. 왜 그래요, 부장님? 아니, 조심 좀 해. 내가 여기 오래 있으려면 다치면 안 돼. 나은은 살짝 웃었다. 부장님 걱정도 하시는구나.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서 무언가 번뜩였다. 설마 아니겠지 그런 착각은 안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그날 밤 창남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주름을 들여다보았다. 머리카락엔 서서히 하얀 빛이 번지고 있었고 손등엔 세월이 새겨놓은 굵은 핏줄이 도드라졌다. 나는 안 되지. 나는 그냥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머리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자꾸 먼저 간다. 어느 날 회의가 늦게 끝난 날, 둘만 남은 사무실. 조용한 복도, 서로의 키보드 소리만 들리던 그 시간에 문득 나은이 입을 열었다. 부장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게 살 길이니까. 먹고 살아야지. 아니요. 전 그게 좋았어요. 부장님 같은 분이 있다는 거. 이창남은 그 말을 곱씹었다. 그녀는 지금 어떤 감정으로 그 말을 했을까? 설마 사랑일까? 아니면 존경? 아니면 그저 동정? 답을 알 순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창남의 삶에 누군가의 향기가 번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는 처음으로 이 냉정한 조직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를 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온기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 느끼고 있었다. 출장지는 여수였다. 본사에서 진행하는 협력업체 실사 업무로 현장 소장인 이창남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건 이나은에게도 낯선 경험이었다. 보통은 상무급 이상이 가야 할 일이지만 갑작스런 일정 변경으로 인해 부장인 창남이 투입되었고 서류 업무를 보조할 인력으로 나은이 따라붙었다. 출장 전날 창남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별일 없으면 그냥 서류만 정리하고 간단히 점검하고 끝날 거야. 며칠 안 걸려. 저 괜찮아요. 부장님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그 한마디에 창남은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저릿했다. 같이 간다는 말이 이토록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다. 여수행 KTX 나란히 앉은 좌석에서 긴 대화는 없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보는 동안 창남은 또다시 마음이 뒤흔들렸다. 호텔은 바닷가 옆 중소규모 비즈니스 호텔이었다. 회사 카드로 예약된 트윈룸 2개. 하지만 체크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죄송합니다. 예약 오류로 방 하나밖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머리를 조아렸다. 창남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방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오늘 지역에 행사 있어서 객실이 만실입니다. 죄송하지만 트윈룸 하나밖에. 이나은은 말없이 창남을 바라보았다. 침묵 속에서 창남은 조용히 키를 받았다. 같이 자도 되겠지. 괜찮아요. 트윈룸이잖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 그대로 같은 공간에 누웠다. 서로 다른 침대. 하지만 벽처럼 놓인 공기에는 묘한 떨림이 흘렀다. 샤워를 마친 나은이 머리를 말리며 말했다. 부장님, 오늘 저녁 식사 감사했어요. 뭘? 간장게장이 좀 짰지? 그래도 부장님이랑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짧은 웃음. 짧은 정적. 그리고 한순간의 침묵을 깨고 나은이 말을 이었다. 저 사실 오늘 하루 좀 이상했어요. 뭐가? 부장님이랑 있는 시간이 익숙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창남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부장님은 늘 안정감 있어요. 아버지 같으면서도 그냥 남자 같기도 하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다. 창남은 그녀를 바라봤다. 타올을 걸친 채 침대에 앉아 눈을 피하지 않는 그녀. 그런 말은 위험해. 위험하면 안 되나요? 그 한마디에 이성이 무너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러나 너무도 절실하게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밤 서로가 흠뻑 젖은 채 몇 번이고 사랑을 나누었다. 그녀는 창남의 굳은 손을 가슴에 끌어안았고 창남은 그녀의 젖은 속삭임에 오래도록 눈을 감았다. 그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에 들어왔다. 이나은은 아무 말 없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은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표정은 어제와 달랐다. 어딘가 멍했고 차분했다. 부장님 저 어떡하죠? 무슨 말이야? 생리 날짜 지났어요. 그 순간 창남은 무언가에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혹시 그럴 가능성이? 네. 피임 안 했어요. 부장님도 아셨잖아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창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아무 힘없이 쥐었다. 그게 싫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란스러워. 많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부장님, 우리 지금 무슨 사이예요? 창남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역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었으니까. 이건 사랑일까? 욕망이었을까? 아니면 둘 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지금 그 밤의 결과를 품고 있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기차 안에서 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처럼 시간만 조용히 흘렀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창남이 조용히 말했다. 생각할 시간 좀 갖자. 이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얹혀 있었다. 무언가가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출장에서 돌아온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이나은은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손에 쥐고 있었다. 초음파 사진 한 장, 그리고 임신 6주라는 정막 같은 문장.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다. 창남은 며칠째 현장 출근을 하지 않고 있었다. 건강검진을 핑계로 병가를 낸 상태였다. 문자도 전화도 오지 않았다. 한 번만이라도 괜찮냐고 물어주는 말이 필요했지만 그조차 오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조용히 병원 진단서를 가방에 넣고 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사장은 바쁘게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손을 멈췄다. 무슨 일이야, 나은 씨?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 가작은 흰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놨다. 이건... 사장은 봉투를 열었다. 종이를 꺼내고 읽는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단 한 줄을 읽고도 그는 모든 걸 이해했다. 이건 뭐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부장님 아이를 가졌어요. 정적이 흘렀다. 냉기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사장은 천천히 하지만 냉혹하게 입을 열었다. 너 미쳤구나. 사장님,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 너한테 얼마나 마음 줬는지 모르겠어. 이나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사장과 자신 사이의 관계가 애매했고 위험했고 모호했다는 걸. 출장 전날 밤 사장은 그녀를 호텔로 불러 와인을 건넸고 그날 두 사람은 입을 맞췄다. 그 순간조차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누굴 사랑하는지도 몰랐다. 창남이랑은 그런 감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날 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분노로 얼굴이 붉게 물들었고 책상 위에 커피잔을 밀어냈다. 잔은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다. 이제 끝이야. 회사에서 이 사실 알면 누가 너 편 들 줄 알아? 죄송해요. 죄송.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죄송합니다. 서류 결제가. 문을 여니는 이창남이었다. 그리고 그는 멈췄다. 산산이 부서진 컵 조각. 붉어진 사장의 얼굴. 고개를 숙인 나은. 그리고 책상 위에 초음파 사진. 뭐죠? 사장은 창남을 노려봤다.
잘 만났더라. 내가 아끼던 비서 내가 건드린 거냐? 뭐라고요? 임신이란다. 축하해. 아, 모르고 있었어? 넌 진짜 모른 거야? 창남은 얼어붙었다. 나은은 눈을 감았다. 창남 씨 그날 이후 연락 안 하더니 책임질 생각도 없었던 거야? 창남은 할 말을 잃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무릎이 풀릴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은을 바라봤다. 사장하고도 그랬던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이 모든 대답이었다. 이틀 후 창남은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놨다. 서랍을 비우며 오래된 헬멧을 꺼내 쥐었다. 그 헬멧에는 땀이 밴 채 오래도록 함께한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는 나은에게 마지막 연락을 보냈다. 아이 잘 키워.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연락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밤 그는 서울 외곽 조용한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다. 막걸리 잔에 술을 채우며 문득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녀가 말없이 자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게 속삭이던 말. 이렇게 따뜻한 품은 처음이에요. 그 말이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진심이었지만 흔들린 걸까? 창남은 알 수 없었다. 단지 그녀의 온기가 여전히 잊히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는 사직서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다음 날 본사에선 사직서가 정식으로 처리됐다. 그의 이름은 명단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일주일 후, 이나은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사무실 옥상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수화기 넘어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장님. 아니, 창남씨. 저 그날의 제 감정이 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 사람은 저를 소유하려 했고 당신은 저를 안아줬어요. 그 아이 당신 아이 맞아요. 하지만 그 전화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그 순간 창남은 낡은 공사장 사무실에서 묵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엔 이나은이라는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손을 뻗었다. 이나은은 그날 이후 본사 회의실 한켠 작은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서 명함은 회수당했고 사장실 출입 카드도 회수되었다. 동료들의 시선은 달라졌다. 사장과 비서, 부장과 비서, 두 남자 사이를 오가던 여자 그렇게 낙인이 찍혔다. 뒷말은 빠르게 퍼졌다. 애가 생겼대. 그래서 누구 애인지도 헷갈린다며. 진짜 어지간히 몸값 올리려다 망했지. 혀 차는 소리, 쯧쯧대는 뒷모습. 그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사장은 그녀에게 공식적 전출을 지시했다. 지사 쪽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거야. 나가서 좀 조용히 있어. 그 말은 곧 쫓겨나라는 뜻이었다. 이나은은 가방을 챙기고 자기 책상에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은 채 회사를 떠났다. 그날 오후 서울 시내 한 구석의 산부인과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진단서를 받았다. 임신 8주차.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음. 그녀는 택시를 타고 한강 근처 작은 언덕에 앉았다. 가을바람은 차가웠고 잎은 하나둘 떨어졌다. 문득 생각났다. 출장 마지막 날. 여수 바다 앞에서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던 손.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자신을 품어주던 사람. 창남씨. 그가 떠나간 뒤 그녀는 그를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를 찾아야만 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그 품만이 유일한 곳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조용히 인터넷을 뒤졌다. 이창남 부장 퇴직 후 현장 전직 건설 부장 재취업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고 예전 그가 맡았던 하청업체 이름을 하나씩 눌러보았다. 그러다 천호동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장 하청 담당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찾았다. 이창남 공사관리 파트장. 그녀는 한참을 들여다보다 주소를 적었다. 그날 오후 작은 공사장 입구 앞. 이나은은 차 안에서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배는 아직 티나지 않았지만 심장은 이미 숨길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있었다. 그는 보였다. 낡은 헬멧, 작업복 바지, 그리고 여전히 굳은 손. 작업지 시설을 들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예전보다 조금 더 말라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대로였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갔다. 창남 씨.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멈췄다. 두 사람 사이 기억과 죄책감과 미련과 분노가 뒤엉킨 공기가 흘렀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저 퇴사했어요. 아니, 쫓겨났어요. 창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사장님이 알았어요. 아이도 우리 사이도. 그리고 나 혼자 됐어요. 창남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그게 다 무서운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한참 뜸을 들인 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없다는 거예요. 창남의 눈동자가 떨렸다. 난 다 잘못했어요. 이기적이었고 당신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고 사람들한테 휘둘리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야 정말 진심이 뭔지 알겠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 건넸다.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종이.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읽었다. 잠시 고요. 침묵.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나 여기 못 왔을 거예요. 그날도 당신 안에 안겨서 처음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워요. 하지만 이 아이는 그날 내 진심이 남긴 증거예요. 창남은 오래도록 진단서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을 열었다. 나도 그날 이후 한 번도 너를 안 떠올린 적이 없어. 그는 눈을 감았다. 화도 났었고 미웠고 실망도 했고.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아래 가장 큰 건 그리움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한 발 앞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이제 늦었나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직 우린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말없이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포대자루에 묻은 먼지가 그녀의 옷에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 품이 더럽고 거칠고 투박해도 자신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작은 리모델링 사무실 한쪽 벽엔 작은 달력이 걸려 있었다. 이창남은 그날 날짜에 빨간 펜으로 조용히 적었다. 다시 시작. 그날 이후 이나은은 천호동 언덕 아래 작은 원룸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도시 중심에서도 멀어진 곳. 지하철역에서 15분은 걸어야 하는 낡은 골목 좁은 방 안에는 오래된 장판 냄새와 반쯤 고장난 보일러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곳에선 마음이 덜 흔들렸다. 출근하지 않는 아침 쓸쓸히 커피를 내리고 창밖으로 뻗은 담쟁이 넝쿨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배는 아직 눈에 띄지 않았지만 속은 하루하루 진해졌다. 이 아이를 혼자 낳아 키울 수 있을까?
이불 속에서 눈을 뜰 때마다 그 생각이 따라붙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이 두드려졌다. 덜컥.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이창남. 헌 재킷에 묻은 시멘트 자국, 거칠어진 손등, 그리고 눈 아래 짙어진 그림자. 왜 여기까지? 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더라. 그는 방 안을 조심히 둘러보았다. 작은 선반에 얹힌 다 쓴 로션통, 싱크대 옆 설거지 건조대 위에 놓인 단 하나의 컵. 혼자 사는 냄새가 물씬 배어 있었다. 밥은 먹었냐? 아직. 말을 마치기도 전 그는 마트 봉투를 내밀었다. 돼지고기, 미역, 계란, 사과. 미역국 끓여봤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말없이 앞치마를 찾았다. 없다는 걸 알고 고무장갑을 대신 껴서 조용히 냄비를 꺼냈다. 그날 저녁방 안엔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퍼졌다. 둘은 작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창남이 입을 열었다. 이대로 널 혼자 두는 건 내가 사람이 아닌 거더라. 이나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망설임과 결심이 동시에 얹혀 있었다. 같이 살자. 정말 괜찮아요? 응.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기댈 만한 남자라고는 못해. 근데 그래도 너 혼자서 아이 키우게는 안 할 거야. 그녀는 말없이 젓가락을 내려놨다. 그리고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같이 살아볼게요. 부장님이 아니라 창남 씨로. 그날 밤 그는 그녀 곁에 눕지 않았다. 그저 거실 한켠에 담요를 깔고 이불도 없이 몸을 뉘었다. 추워요, 여기. 괜찮아. 이 방에서 제일 따뜻한 건 내가 누워있는 곳이니까. 그 말에 이나은은 오랜만에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 후로 그들은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했다. 오전 6시. 창남이 먼저 일어나 도시락을 쌌고 현장으로 출근한 뒤 점심시간엔 꼭 전화 한 통을 걸었다. 김치 다 떨어졌으면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내가 담근 거 있으니까 그거 꺼내. 오후엔 나은이 동네 도서관에서 조용히 독서를 하거나 산부인과를 다녀왔다. 그녀는 매일 배에 손을 얹고 작은 태동을 느끼며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은 함께 작은 원룸을 정리하고 조금 더 넓은 월세 집으로 이사했다. 동네 사람들 눈에는 그저 나이차 많이 나는 부부 같았고 누구도 따로 묻지 않았다. 이창남은 퇴근길에 중고 유모차를 사들고 돌아왔고 이나은은 중고마켓에서 아기 옷을 하나씩 모았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아직 내가 정해. 그래도 창남 씨가 먼저 말해봐요. 혹시 마음에 둔 이름 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바람. 바람. 하늘이 내린 아이란 뜻이래. 그녀는 가만히 웃었다. 좋아요. 바람이.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방 안엔 무언가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 무너졌던 것들이 하나씩 다시 세워지는 감정. 어느 날 창남이 퇴근 후 그녀에게 말했다. 다음 주 병원 갈 때 같이 가자. 내가 병원 혼자 다니는 거 이제 그만하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이요? 그래. 아빠니까. 그 말에 이나은은 아무 말 없이 그의 팔에 기대었다. 아무리 혼란스러웠던 과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라고 믿을 수 있었다. 창남은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삶은 그의 의도대로 흘러간 적이 없었다. 젊은 날의 결혼, 지쳐버린 책임, 끊어진 관계, 그리고 혼자 남은 시간들. 하지만 지금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가는 중이었다.
그것도 다시는 오지 않을 서툴지만 진짜 같은 기회였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이나은은 창남에게 말했다. 우리 혼인신고해요.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아니면 자꾸 미뤄질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괜찮아? 나 같은 사람도 괜찮다 했잖아요. 그럼 서로 괜찮은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자. 그날 오후 둘은 구청에 갔다. 서로의 이름이 적힌 신고서에 천천히 사인을 했다. 문을 나서는 길 이나은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창남 씨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조용한 시작. 그날 밤 방 안엔 잠든 그녀와 그녀의 배 위에 올려진 그의 손이 있었다. 그 손 안에서 하람이는 조용히 발을 찼다. 그 한 번의 발차기에 창남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람이는 한여름 오후 소리 없이 찾아왔다. 병원 복도에 긴장이 맴돌았고 진통은 전날 밤부터 이어지고 있었다. 이나은은 피곤에 절은 얼굴로 숨을 내쉴 때마다 이를 꽉 깨물었다. 창남씨. 그는 분만실 앞 의자에 앉아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의사도 간호사도 처사이세요? 라고 물을 때 그는 마치 무언가를 빼앗긴 듯 허탈하게 웃기만 했다. 그의 나이 53. 처사이. 하지만 그 어떤 젊은 아버지보다 더 간절했고 더 떨렸고 더 원했다. 힘내요. 아내분 잘하고 계세요. 의사가 짧게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다. 그 순간 창남은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다. 평생 다니지 않던 종교가 생각났고 아무 의미 없이 외우던 군대 구호가 떠올랐다. 기도처럼 그는 속삭였다. 하람아 무사히 와라. 제발 둘 다 무사히. 그리고 오후 3시 17분. 아기가 울었다. 창남은 그 울음을 들은 순간 주먹을 꽉 쥐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 그의 눈을 훑고 지나갔다. 부인분도 아기도 모두 건강하세요. 의사의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만남. 유리창 너머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주먹만 한 손을 움직이는 아기를 바라보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이런 게 생명이구나. 그 조그마한 몸뚱이 하나가 세상 어디보다 큰 책임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그는 딸기 우유 하나를 꺼내 마시며 자판기 옆에 기대 섰다. 잠시 뒤 병실에서 간호사의 부름이 들렸다. 남편분 들어오세요. 그는 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섰다. 이나은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하얀 천에 감싸인 작은 생명체. 하람. 왔어요? 그녀가 웃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조심히 입을 맞췄다. 잘했어. 진짜 고생했어. 하람이 눈 떴어요. 작게지만 정말 똑똑해 보여요. 당연하지. 누굴 닮았는데.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고단했고 축축했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하람이가 집에 온 날 창남은 현관 앞에서 삼겹살을 구웠다. 예전 같았으면 냄새 배니까 안 돼요라고 했겠지만 그는 그냥 묵묵히 굽고 접시에 담고 된장국까지 끓였다. 내 엄마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다 해줄게. 작은 유아용 요람 옆에서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다. 이나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다. 그가 땀 닦으며 말했다. 이상하게 이제야 진짜 가족된 느낌이다. 이제야요? 응. 내가 날 안아준 것도 우리 같이 산 것도 다 좋았는데 얘가 오니까 정말 하나 된 느낌이야.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베인 손등 위에 자신의 부드러운 손을 겹쳐 올렸다. 우리 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면 어때? 또 살아보면 되지. 시간은 흐르고 하람이는 3달을 넘겼다. 밤마다 우는 소리에 둘은 번갈아 일어났다.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트림시키기. 이나은은 툭하면 잠을 설쳤고 창남은 현장에서 다친 허리를 부여잡고 밤새 아이를 안았다. 힘들었다. 지쳤다. 그러나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비 오는 날 거실 창문을 통해 떨어지는 빗줄기를 보며 3사람은 하나의 담요를 덮고 있었다. 창남이 말했다. 가끔 생각나더라. 그때 내가 말했잖아. 당신 없다는 게 무섭다고. 응. 이제 나도 그래.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없으면 하람이가 없으면 그게 무서워.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럼 우리 안 놓기로 해요. 그래. 이제 절대로 안 놓는다. 그리고 어느 봄날 3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나섰다. 하람이는 작고 귀여운 모자를 쓰고 유모차 안에서 두리번거렸다. 그녀는 도시락을 싸고 창남은 깃발이 달린 작은 이유식통을 들고 바닥에 깔천을 정리했다.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았다. 지나가던 노부부가 말을 걸었다. 아이가 정말 이쁘게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처사이예요. 처사이라니 아버지가 많이 늦게 보셨나 봐요. 창남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늦게 왔지만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이나은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았다. 우리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늘이 내린 아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너도. 하늘이 내린 사람. 그날 밤 하람이는 잠들었고 2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불빛 반짝이는 거리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그리고 둘만의 조용한 숨소리. 창남 씨. 응. 지금 행복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대답했다. 응.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밤은 조용하고 따뜻하고 단단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을 만큼 그들의 사랑은 그 자체로 증명이었다.